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입지론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강의 노트를 32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입지론은 상업 입지가 있고 공업 입지가 있어요. 이제 뭐 주거 입지도 있고 농업 입지인데 주거 입지, 농업 입지는 시험에 안 나오고 상업 입지가 주로 시험에 나온다. 그러니까 오늘은 상업 입지도 좀 보고 그다음에 공업 입지도 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상업 입지에서는 두 가지 사항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 사항. 상권 이론이라는 게 있고 점포 유형이 있어요. 점포 유형은 이제 강의 노트를 몇 장으로 가냐면 34쪽 한번 가볼래요? 강의 노트 34쪽 가면 6번 상점의 유형, 점포 유형 나왔죠? 그러니까 얘는 아주 오래전에 시험에 출제했고 요즘은 잘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자, 예를 들면 거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소재의 위치에 따른 분류 나왔죠? 거기서 집심성 점포, 집자는 모일 집자고 심은 도심 심자예요. 도심에 몰려있는 점포를 집심성 점포 이렇게 불러요. 강의 노트 34쪽. 자, 그러면 집심성 점포는 뭐가 있는데 백화점이 도심에 있죠? 보석점, 대형 서점, 고급 음식점 이런 것들을 집심성 점포라고 하고 그 밑에 집재성 점포에 나왔습니까? 집재성 점포도 모여 있는 겁니다. 집심성 점포는 도심에 몰려 있는 것들을 집심성, 집재성은 어떤 한 곳에 몰려 있지 꼭 도심에 몰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와 집심성 점포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재성 점포는 같은 업종끼리 몰려 있는 것을 집재성 점포 그래요. 무슨 거리 그러거든. 공구의 거리, 가구의 거리 이런 것들을 집재성 점포 그렇습니다. 가구점, 공구점, 금융기관 등이 몰려 있잖아요. 이것을 집재성 점포 이렇게 부릅니다. 산재성 점포는 집재성 점포하고 반대. 흩어져 있는 것들. 뭉치면 다 죽고 흩어져 사는 것들을 산재성 점포. 산재성 점포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것들이 산재성 점포입니다. 잡화점, 이발소, 세탁소, 목욕탕 이런 것들이 산재성 점포요.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시골에 가면 읍소재지, 면소재지 가면 있는 것들. 시골에 읍소재지, 면소재지가 또 무슨 말인가 옆에 언니한테 물어보지 말고. 읍소재지, 면소재지는 시골에 읍사무소, 면사무소 있는 것을 읍소재지, 면소재지 그래요. 그럼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 시골은 읍소재지에 가면 농기구 파는 농기구점이 있고 비료 파는 비료점이 있고 농약을 파는 농약상이 있고 이런 것들을 국부적 집중성 점포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나와요. 좀 잘 안 나오는데 어쩌다 한 번씩 지문에 들어가는 거야. 지문에.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백화점, 대형 서점은 집재성 점포이다. 집재성. O입니까? X입니까? X. 집재성이 아니라 뭡니까? 집심성 이렇게. 그 밑에 상점의 종류에 따른 분류, 구매 관점에 따른 분류에서 편의품점이 있는데 편의품점은 편의품을 파는 가게야. 편의품을 파는 가게. 그다음에 선매품자에서 그 선자가 고를 선자. 내일 뭐 우리나라 일부 우리나라 가장 큰 두 도시에서 내일 선거잖아요. 선거. 그 선자가 고를 선자거든요. 요 선자도 고를 선자예요. 선매품 할 때 선자가 고를 선자.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녀서 비교하고 선택하는 제품들. 이것을 선매품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구 살 때 가구 같은 거 살 때 한 가게 가서 바로 삽니까? 비교하고 삽니까? 비교. 그다음에 전자제품 살 때도 이 가게 저 가게 비교하고 사거든. 이런 것들을 선매품점 이렇게 해요. 선매품점. 그다음에 전문품점은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격, 시간, 비용을 아끼지 않는 것들. 이것을 전문품점이라고 그래요. 전문품점 대부분이 앞에가 고급 이래가. 고급 양복, 고급 시계 이런 것들. 자, 그러면 편의품하고 전문품을 비교할 건데 거기 구매 빈도라고 말 나오죠? 구매 빈도가 사는 횟수가 구매 빈도. 편의품은 일상용품이니까 자주자주 산다고. 그럼 구매 빈도는 뭐야? 높다. 전문품점은 구매 빈도가 높겠습니까? 낮겠습니까? 낮겠죠. 그러니까 전문품점이 구매 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구매 빈도가 낮겠죠. 이윤율은 전문품은 하나만 팔아도 먹고 살아야 돼. 한 달에 하나만 팔아도. 그래서 이윤율이 높아. 편의품은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거지 이윤을 하나 팔아서 이윤이 높지 않다고. 그러니까 편의품은 일반적으로 이윤율이 낮죠. 이제 중요한 것은 한번 생각해 봐요. 전문품하고 편의품 중에서 상권이 큰 게 어디겠습니까? 전문품하고 편의품 중에서 상권의 범위가 상권이 큰 게 어디예요? 전문품점이지.
편의품점은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편의품점이라고. 그 편의품점은 그 동네 상권이 그 동네밖에 안 돼. 그 동네밖에. 우리 금단에 있는 편의품점은 상권이 금단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것이 안 된다고. 이걸 외우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문품점은 고급 들어간 거. 그럼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것도 있다고. 우리나라 하나밖에.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럼 그 전문품점의 상권은 우리나라 전체가 된다고요. 이것을 외워야 될 겁니까? 근데 이거를 외워버린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상권이 높다. OX. 잘 생각해봐요. 구매 빈도가 높다. 자주자주 산다. 상권이 높다. 좁다. 그게 편의품점이니까 그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점의 종류예요. 그러니까 상점의 유형, 상점의 종류, 점포 유형은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상권 이론인데 상권 이론에서는 무수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두 사람만 나와. 여기 네일리하고 그다음에 허프. 네일리하고 허프 이 두 사람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네일리와 허프만 살펴보면 돼요. 다른 것은 지금 살펴볼 필요 없고. 그럼 네일리와 허프를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텐데 네일리와 허프 공부하는 방법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내용이 있고 계산 문제가 있고 네일리도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오고 허프도 계산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허프도 이론적으로 기억할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나오고 패턴은 꼭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이제 네일리는 이론적으로 공부할 게 네일리가 이제 이 말을 한 거지. 네일리가 이 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네일리의 소멸연법 중에서는 이것만 시험에 출제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만. 이 두 가지만 시험에 출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사항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사항만 네일리는 나오고 있다. 그럼 네일리라는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네일리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다. 도시 두 개가 있다. 그럼 이 도시의 상권의 힘 이걸 연구한 거예요. 상권의 힘을. 그게 네일리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네일리는 이렇게 한 거예요.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고 그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하나 있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네일리가 연구한 것은 요 C 도시 사람들을 C 도시 소비자들을 A 도시가 얼마나 끌어들이고 B 도시가 얼마나 끌어들이는가 그거 연구한 거라고. 그래서 네일리는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어떤 도시가 주변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힘의 법칙이 있다. 요 인력이 끌어들이는 힘이야. 요 인력을 다른 말로 흡입력이라고 그래. 흡입력. 그럼 A 도시가 흡입력이 있을 건데 그 흡입력에는 법칙이 있다. 그것을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그래요. 요 인력이 끌어들인다. 끌어들이는 데는 법칙이 있다. 그런데 그 법칙이 무슨 법칙이냐?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어떤 도시가 크면 클수록 주변 지역의 사람들을 빨아들임이 강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서울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서울이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 서울이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빨아들임이 가장 크다는 소리예요. 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그다음에 아무리 서울이 크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있으면 멀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은 빨아들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입력은 이제 네일리가 이야기한 건데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 말이 네일리의 소멸법 중에서는 이론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요 2번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근데 이걸 수식으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흡입력은 분수식으로 만들려면 도시의 크기, 그다음에 거리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비례, 이렇게 반비례. 가잉노트는 이렇게 나와있죠. 가잉노트. 그러니까 이게 네일리의 소멸 법칙의 출발점이에요.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고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그 도시의 크기에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소멸인력 법칙이에요. 봐봐요. 소멸인력 법칙의 뜻은 인력에는 법칙이 있다. 끌어들이는 데는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뭔데? 거리의 제곱에 비례하고 아니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흡입력, 소멸인력 법칙이라고. 그다음에 상권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상권의 경계는 결국은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렇게 하겠는데요. 자, A 도시가 있고 B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그 도시의 인구수라든지 면적이거든. 대부분이 인구수로 나온다고. 그럼 A 도시 인구가 지금 40만 나왔어요. 여기 있는 계산 문제 사례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40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 B 도시는 얼마입니까? 10만. 10만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10만 명. 그럼 A 도시가 B 도시보다 4배가 더 커요. 그래서 A 도시하고 B 도시 사이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km라고 해요. 10km.
10km인데 A도시도 인구가 40만, B도시도 인구가 40만이면 상권의 경계는 가운데 지점이 돼요. 두 도시 다 인구가 40만이니까 두 도시의 크기가 똑같을 거니까. 그런데 A도시가 B도시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럼 A도시 상권은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멀리까지. 이렇게 멀리까지. 근데 B도시는 적으니까 상권이 멀리 가지 못하죠. 이렇게. 이 정도. 그럼 상권의 경계가 이쯤 결정된다면 상권의 경계는 A도시로부터 멀리, B도시로부터 가깝게. 그럼 상권의 경계는 결국은 큰 도시로부터 멀리 결정된다. 또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이렇게. 만약에 A도시하고 B도시 힘이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중간쯤이 되겠죠. 그래서 상권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상권의 경계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결정된다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큰 도시에서 멀리 결정된다. 이렇게. 자, 이 두 가지만 이론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계산 문제거든. 계산 문제는 이런 자료를 주면서 이런 그림을 주면서 그림으로도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이런 자료를 주면서 두 가지를 물어봐요. 어떤 도시의 흡입률, 다른 말로 시장 점유율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도시의 유인 인구수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A도시를 예를 든다면 이런 사례를 주고 나서 A도시가 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몇 %냐? 그게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C도시 인구가 만약에 5만이다. 인구가 5만인데 이 5만 명이 A도시로 몇 명이 쇼핑합니까? B도시는 몇 명이 갑니까? 그걸 도시의 유인 인구수 이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법칙 계산 문제는 시장 점유율하고 유인 인구수 이 두 개만 물어본다. 그래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4번 정도 계산 문제 나오는데 4번 다 숫자만 바꿔서 여기는 숫자만 바꿔서 시험에 출제했으니까 이것만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 기억하고 두 개 끝났으면 계산 문제 봐야 되잖아. 계산 문제 볼 건데 이 계산 문제는 도시 흡입률하고 도시 유인 인구수를 구할 건데 먼저 도시의 흡입률, 시장 점유율을 먼저 구해보자고. 그럼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를 이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A도시 인구는 얼마? 40만. B도시는 10만. C도시 인구는 얼마? 5만. 그리고 A도시로부터 C도시까지 거리가 나와야 돼. 거리가 나와야지 이걸 적용할 수 있거든. 뭐야?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가 A도시 40만. A도시부터 C도시의 거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자료에 A도시와 C도시의 거리, C도시와 A도시 간의 거리 몇 킬로입니까? 10km. 여기 10km 이렇게. 그다음에 C도시로부터 B도시까지 몇 킬로입니까? 5km. 꼭 이 자료를 준다고. 이 자료를 주면서 뭘 물어보냐면 A도시 흡입력, A도시 시장 점유율.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뭘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A도시가 주변 지역을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고. A도시가 주변 지역을 끌어들이는 힘을 뭐라고 그래요? 흡입력. 흡입력이 있을 거예요. 흡입력. 그럼 A도시 흡입력도 있고 B도시 흡입력도 있겠네요. 그럼 A도시 흡입력이 70이라고 가정을 하고 B도시 흡입력은 30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산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긴장할 것 같은데 긴장할 필요 없어요. 여기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한 명씩 나와서 시킬 것도 아닐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이 그냥 들으면 돼. 자, 그러면 이 전체 힘이 몇입니까? 100이란 말이에요. 100 중에서 A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70%. 그거 구하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 전체 시장 힘이 100인데 그 중에서 A가 70이야. 그럼 A도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퍼센트? 70%야. 그게 A도시 시장 점유율이라고.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먼저 A도시 흡입력, B도시 흡입력을 구해야 돼. 근데 A도시, B도시 흡입력은 여기 있네, 여기. 도시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 그 다음에 거리의 제곱. 됐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제 A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하려면 이거 A도시 흡입력을 구해야 되고 B도시 흡입력도 구해야 된다. 그럼 이제 A도시, B도시 흡입력을 이제 구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를 이렇게 와서 해보면 자, 그러면 전체 A도시 흡입률은 A도시의 흡입력이 나와야 돼. A도시 흡입력. 그 다음에 B도시 흡입력. 이렇게. 이게 전체 힘. 그 중에서 우리는 A는 구하는 거야. A. 그럼 여기 A의 도시 흡입력.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 그러면 A도시 시장 점유율을 구해주는 거라고. 그럼 이제 대입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 썼는데 여기까지 외웠는데 대입이 안 돼 또. 대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A도시 흡입력은 A도시까지 거리 제곱이 나야 되겠죠? A도시로부터 C도시까지 거리가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 A도시의 크기. A도시 크기. 도시의 크기는 인구수. A도시 인구 얼마? 40만. 이렇게 플러스. 요거 A도시냐 B도시 나와야 되겠죠? B도시가 이 거리 몇 킬로? 5킬로. 5킬로. 5의 제곱. 그 다음에 B도시 크기 10만. 그럼 이게 A도시 흡입력, 이게 B도시 흡입력. A도시 흡입력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40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10의 제곱은 100입니다. 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은 10 곱하기 10이야. 10 곱하기 10에서 100이야, 100. 이렇게 100. 됐죠? 이것 말 안 해줬다고 항의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걸 안 해줬다고 집에서 동영상시 문의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성의 없이 수업을 한다고 제가 항의 받았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것만 안 해줬다고 항의를 받았으니 원장님이 그 뭐 10의 제곱 안 해줬어요. 예, 말해주세요. 항의했어요. 40만을 10의 제곱으로 나누면 그럼 4천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10만을 5의 제곱. 5의 제곱은 5 곱하기 5. 25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역시 4천이 나온 겁니다. 4천. 그분이 이 수업을 듣진 않겠지. 그분이 이 수업 들으면 짜증나네. 그렇지? 그 수업이 그분이 이 수업을 안 들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자, 이게 서울에서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는 또 뭐가 올라가야 돼요? A도 10이면. 자, 10의 제곱. 그 다음에 40만 이렇게. 그럼 여기도 얼마입니까? 4천. 근데 여기 밑에 분모를 계산할 때 A도시와 B도시 똑같잖아요. A도시 4천, B도시 4천이잖아요. 그럼 여기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이 바로 50%입니다. A도시, B도시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A가 올라가든 B가 올라가든 똑같잖아요. 여기 무조건 4천 올라갈 거니까 그럼 50%. 이렇게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50%. 그럼 B도시 시장 점유율도 50%. 그러니까 내일의 소멸법칙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 나오면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A도시와 B도시의 흡입률은 각각 얼마인가? 시장 점유율은 각각 얼마인가?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 B도시 시장 점유율. 그래서 그냥 하나만 구하라는 소리야. A도시 구하면 B도시 그냥 알게 되니까. A도시가 60이면 B도시는요? 40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A도시와 B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 인구가 5만 명인데 C도시에. 그럼 C도시 인구 5만 명인데 C도시 인구 5만 명은 A도시로 몇 명 가고 B도시로 몇 명 갑니까? 그게 A도시와 B도시의 유인 인구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이렇게. 그럼 지금부터 유인 인구수 구해봐요. 그럼 유인 인구수 구하는 게 여러분에게 좀 더 어렵게 주는 거죠. 시장 점유율 구해라. 흡입률 구해라. 그럼 이걸 하면 끝나잖아요. 그 유인 인구수를 구해라. 그럼 이걸 먼저 구해야 되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수는 C도시 인구 5만이 A도시로 몇 명이 갑니까? 다른 말로 A도시가 C도시 인구 5만을 몇 명이나 끌어들입니까? 이거. 그럼 A도시 시장 점유율이 나왔잖아요. 몇 퍼센트라고? 50%. 그럼 A도시 유인 인구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C도시 인구수 곱하기 A도시 시장 점유율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요 사람 수, 인구수 구하라 할 때 단서를 잘 줘. 단서 이런 식으로 C도시 인구 80%만 A, B 도시에서 구매 활동한다. 이 단서. 그러니까 사람 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인구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단서가 있는가 없는 걸 반드시 확인할 거. 요 단서 있죠? 단서 있으니까 단서를 써먹어야 돼. 근데 단서를 주는데 이렇게 줄 수 있어요. C도시 인구 모두가 A와 B도시에서 구매 활동을 한다. 그러면 단서는 줬지만 거기 단서 없는 거랑 똑같아. 그죠? 여기는 80이라고 줬으니까 이 80을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수를 구하라 나오면 반드시 단서를 써먹는 거야. 여기다가 단서 곱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단서 반드시 써먹는다는 거. 사람 수 구할 때 단서 써먹는다는 거.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계산하면 되잖아요. C도시 인구수는 얼마입니까? 5만 명. 5만 명이고 단서 좋네요. 몇 퍼센트? 80% 0.8. 그리고 A도 시장 점유율 50% 0.5. 그러면 끝났죠. 그럼 5만에 80%면 4만 명. 거기에 50%니까
2만 명이 되는 거죠. 그럼 A 도시의 유인 인구수 2만 명, B 도시 유인 인구수 얼마도? 2만 명. 똑같죠. 왜? A하고 B 도시 시장 점유율이 각각 50%니까. 그럼 끝이야. 지금까지 나왔던 거 네일리 소멸 법칙은 이것밖에 안 나왔지.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 두 가지. 그다음에 계산 문제는 이거. 그럼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어떤 도시의 흡입력은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한다? 반비례한다. 이거 하나고 상권의 경계는 큰 도시 쪽에 가깝게 작은 도시 가깝게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이걸 변형시키면 두 도시의 크기가 똑같다면 상권의 경계는 중간 지점이 된다.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물어보는데 계산 문제는 어떤 도시의 시장 점유율, 어떤 도시의 흡입률, 시장 점유율을 구할 때는 흡입력부터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도시의 유인 인구수, 유인 인구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단서 조항에 있는가 없는가, 단서가 있는가 없는가 확인한다는 거. 단서 있으면 반드시 써먹어야 돼. 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안 써먹어버리면 그러면 문제는 제대로 풀었는데 문제는 답을 다른 데다 골라버리는 거지. 여기 100% 그렇게 주거든요. 어떻게 주냐면 이 단서를 80이 줬는데 단서를 써먹잖아. 그래서 계산했을 땐 문제에 답이 있다고. 자기가 계산하는 게 그럼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 흐뭇하지 뭐 맞춘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네일리 끝났고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요 네일리가 지금 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도시를 상점 단위로 점포 단위로 바꿨다. 그것이 허프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허프는 도시가 나온 게 아니라 상점이 나오는 거야. 상점 점포가. 이제 허프로 가볼까요? 허프. 허프의 확률 모형인데 이 확률의 뜻은 허프는 소비자들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주변에 있는 상점들을 얼마나 가는가, 몇 퍼센트 가는가. 그게 확률이야. 저 확률이란 뜻은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에 쇼핑 갈 확률, 그걸 제시했다는 소리야. 누가? 허프가. 그래서 확률 모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근데 확률 모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얘를 중심지 이론이라고 그래요.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 그러니까 중심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중심지가? 네가 해봐. 중심지. 왜 중심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은 화요일 날도 개론을 듣고 토요일 날도 듣고 그러잖아요. 네, 물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중심지가 점포라고 했잖아요. 점포. 백화점도 중심지고 동네 마트도 중심지고 할인마트도 중심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지가 슈퍼야. 슈퍼. 마켓. 할인점 이런 것들. 그러면 아까 네일리는 A도시 B도시 그랬잖아요. 근데 허프는 상점으로 바꾼다고 바꿔 논리를. 그래서 허프가 이렇게 소비자가 있으면 이 소비자들이 주변에 있는 중심지. 중심지가 동네 슈퍼라니까 슈퍼. 중심지. 그럼 여기 A 매장, B 매장, C 매장이 있다. A 할인마트, B 할인마트, C 할인마트 있다. 그럼 소비자들이 A마트에 얼마 쇼핑 가는가? 그 쇼핑 갈 확률을 제시했다 해서 확률 모형. 근데 왜 중심지라고 하냐면 A마트, 할인마트, A마트, B마트, C마트 요 전부 다 뭐야? 중심지. 중심지. 중심지는 주변 지역에 정화나 영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네 슈퍼가 중심지고 할인마트가 중심지고 백화점이 중심지고 다만 동네 슈퍼는 규모가 작은 중심지다. 저차원 중심지. 백화점은 규모가 큰 중심지다. 고차원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렇게 부를 뿐이라 했잖아요. 자, 허프는 이 소비자들의 개성을 연구하고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를 연구해서 소비자들이 A 매장, B 매장, C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 그래서 확률 모형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사실은 이 말입니다. 특정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소비자가 A 매장에 여기 A 매장이 있으면 A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제시했다. 근데 이 확률을 결정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럼 소비자들은 생각해 여러분 소비자니까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합니까? 멀리 살라고 합니까? 가까운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를 허프가 연구했더니 소비자들은 매장까지 거리를 고려해서 그 매장에 쇼핑할 확률을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에서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거리가 A 매장까지 거리가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을 결정한다.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A 매장이 멀리 있다면 그럼 소비자가 그 매장까지 갈 확률은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낮겠다고. 그래서 이 거리가 특정 매장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 확률은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무엇이 결정해 줍니까?
첫 번째가 그 매장까지 거리. 두 번째가 여기 소비자가 있는데 A 매장만 있고 B 매장, C 매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B하고 C가 없다면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A 매장 가야 돼요. 근데 A 매장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다. 이제 A만 있다가 B가 하나 생겼다. 그럼 A 매장과 B 매장이 거리가 똑같다. 면적도 똑같다. 그러면 A 매장이 100% 가다가 B가 생기면 이제 A 매장은 50%밖에 안 가고 B 매장도 50%안 가요. 근데 C가 또 생긴 거야. C가 생기면 A 매장의 확률은 처음에는 100이었는데 100%로 갔는데 B 매장이 생기니까 50% 가고 C 매장이 생기니까 3분의 1밖에 안 간다는 소리야. 그럼 D 매장이 생기면 25%로 간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은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두 번째가 뭐냐면 경쟁 관계에 있는 매장의 수가 몇 개인가 따라서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럼 경쟁 매장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그래서 경쟁 매장의 수가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을 결정한다는 소리야. 확률. 그다음에는 A 매장이 아무리 가까워도 A 매장은 손바닥만 하다. 그럼 매장의 면적이 적다는 소리는 취급하는 상품이 적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A 매장의 확률을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A 매장이 가깝고 A 매장의 면적이 없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할 거니까 많이 가겠죠. 근데 매장의 면적이 적으면 적을수록 갈 확률은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 매장의 면적, 매장의 크기가 또 확률을 결정해. 그러니까 허프가 연구한 결과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세 가지가 결정하더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거리, 그 매장까지. 그 다음에 경쟁 관계에 있는 매장의 수, 그 다음에 면적. 제가 거수면이라고 외우고 그랬잖아요. 거수면. 이 거수면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죠.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하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뭘로 결정한다? 거수면으로 결정한다. 거수면. 거수면인데 면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나온다? 크기라고 나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거.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허프가 연구했는데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선택이. 자,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자, 이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소비자가 있고, 이 소비자로부터 아주 가까운 거리에 A 매장이 하나 있는 거야. A 매장. 그 A 매장은 동네 슈퍼야. A 매장까지 거리가 만약에 뭐 1km다, 1km.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A 매장이 가장 가까우니까 소비자들은 A 매장을 가고자 해요. 그런데 적당한 거리라는 소리는 1km에서 좀 더 가는 뭐 1.1km 지점에 1.1km 지점에 뭐가 생기냐면 대형 마트가 생겨. 대형 마트. 그래서 B 매장이 생기는데 B 매장이 대형 마트야. 마트. 이걸 고차원 중심지라고 그래요. 고차원 중심지. 고차 중심지는 점포인데 고차 중심지는 백화점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중심지를 고차원 중심지.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소비자니까. 소비자들은 되도록이면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한다. 맞죠? 그런데 적당한 거리에 여기 A 매장까지는 1km, 그다음에 B 매장 고차원 중심지가 1.1km. 그러면 100m만 더 가면 그러면 고차원 중심지가 있다는 소리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거. 그럼 소비자들은 그래도 A 매장에서 쇼핑할 것인가? 아니면 고차원 중심지로 갈 것인가? 여러분 어디로 갈 겁니까? 고차원 중심지. 그게 소비자의 심리야. 소비자의 심리. 그걸 연구한 거야. 누가? 허프가.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심리를 중시해서 소비자의 소비 형태를 중시했다. 그래서 소비자가 특정 매장에 갈 쇼핑 갈 확률을 제시한 거야. 그 확률이 거수면에 나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했더니 소비자들은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내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인근의 저차원 중심지가 A 매장. A 매장. A 매장을 지나칠 가능성이 뭐다? 크다. 그럼 A 매장을 지나쳐서 어디로 간다? B 매장으로 간다. 이렇게. 자, 이제 허프는 이 정도가 이론적으로 기억할 거고, 허프는 이 공간 마찰 기술이라는 게 있어. 공간 마찰 기술. 이 공간 마찰 기술가 이제 31회 때, 아니 30회 때 작년에 처음으로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 공간 마찰 기술은 잠시 생략, 잠시 대기.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도 기억할 것은 이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공간 마찰 기술만 좀 하나만 더 추가해 볼 건데, 공간 마찰 기술은 그동안 나오지 않다가 이제 30회 때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그럼 허프를 이제 정리하고 가면 허프는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심리를 중심으로 특정 매장의 쇼핑할 형태를 확률을 제시했다. 그게 거수면이고 가까운 곳에서 구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거리 고차 중심지가 있다면 고차 중심지로 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공간 맞추기 그리고 계산 문제.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허프의 확률 모형은 요거 1번 특정의 쇼핑을 확률, 그럼 소비자의 심리, 그다음에 공간 마찰 기술 이 정도. 물론 얘도 기본적으로 깔아 나오는 거고 소비자의 심리, 소비자의 개성, 소비자의 소비 형태를 미시적으로 분석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깔아 나온 거고 그다음에 공간 마찰 기술만 잠시 대기하고 그리고 계산 문제입니다. 자, 계산 문제는 우리 강의 노트 이제 몇 쪽이 있냐면 33쪽에 있는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산 문제. 자,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한번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해보게요. 33쪽에 있는 계산 문제. 33쪽에 있는 계산 문제가 가장 최근에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럼 네일리의 소멸력 법칙이 32쪽이 있죠? 그럼 32쪽에 네일리의 소멸 법칙하고 33쪽에 허프의 확률 모형을 비교하면서 공부해보세요. 비교하면서. 일단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뭘 물어봤습니까? 두 개 물어봤잖아요.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 나오면 이게 A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B도시가 있다. 지금 이게 네일리의 소멸 법칙이에요. 그럼 A도시와 B도시 사이에 C도시가 있는데 C도시 인구가 5만이다. 그럼 5만 인구가 A도시를 얼마 가고 B도시를 얼마 갑니까? 결국 이거 물어봤어요. 네일리는. 그래서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는 계산 문제가 A도시의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이거 물어봤고 두 번째 A도시의 유인 인구수를 물어봤어요. 이렇게. 얼마인가? 그래서 네일리의 소멸 법칙에서는 이런 게 없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공간 마찰 기수라는 게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허프로 가면 이 공간 마찰 기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자, 그림을 그리면 거기 33페이지에 있는 사례 그게 지금 28회 때 나온 건데 그 28이라고 써진 거 옆에 보면 확률 얼마입니까? 이용계수는 얼마입니까? 추정 매출액 얼마입니까? 요 세 가지를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계산 문제 몇 개?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이 두 가지. A도시 시장 점유율, A도시 유인 인구수. 요 두 가지 물어보고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계산 문제를 물으면 하나를 추가. 뭘 추가했습니까? 그지 추정 매출액이 추가되는 거야. 그것만 차이가 있고 다 똑같아 이제. 그럼 이제 거기 있는 거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다. 소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비자들이 특정 매장의 쇼핑갈 확률을 제시한 게 허프의 확률 모형이거든. 그러면서 매장이 몇 개 나왔습니까? 3개 나왔잖아요. 할인점이 3개 나온 거야. 할인점 A, B, C. 자, X지역 현재 주민이 4,000명이죠? 그게 소비자예요. 자, 소비자가 얼마 나왔어요? 4,000명. 이 4,000명이 주변에 있는 할인점이 지금 3개가 있는 거야. 할인점이 3개 이렇게. 할인점 A가 있고 할인점 B가 있고 할인점 C가 있다. 그래서 할인점 A, B, C의 각각의 면적이 나올 겁니다. 할인점 A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500이고 할인점 B는요? 300이고 할인점 C는요? 450이고 이렇게. 그다음에 소비자로부터 A 매장까지 거리가 나와. 거리가 몇 킬로? 5킬로. B 매장까지는 10킬로. C 매장까지는 15킬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허프의 확률 모형 꼭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일단 네일리의 소멸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을 비교하면 네일리의 소멸 법칙은 도시가 2개밖에 안 나와. 2개. 근데 허프의 확률 모형은 요 매장이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자, 그러면은 허프에는 네일리에 없는 거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주어졌어요. 거기 보면 공간 마찰 계수 몇 주어졌습니까? 2라고 주어졌어요. 2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계산 문제를 뭘 물어보냐면 3가지 물어봐. 자, 첫 번째는 A 매장의 쇼핑갈 확률. A 매장의 쇼핑갈 확률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 되는 거야. A 매장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A 도시 시장 점유율이랑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랑 똑같은 형태로 그린 거야. 그럼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을 구해보세요.
그냥 확률이라고 해도 되고 시장 점유율 해도 되는데 이걸 또 다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시장 점유율, 또 다른 말은 인구 유인 비율. 인구 유인 비율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식은 뭐하고 똑같아요?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A 도시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분명히 소비자들이 A 매장에 가는 확률이 있을 것이고 B, C에 가는 확률이 있을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뭘 구했냐면 A 매장에 A 할인점에 힘을 구해야 돼. 힘. 그게 이제 흡입력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A 매장의 흡입력은 A 매장까지 거리 나오죠? 5km 나오고 A 매장 면적 500 이렇게. 근데 요 네일리에서는 여기다 제곱을 했거든. 제곱했죠. 근데 허프는 무조건 제곱하는 게 아니라고. 제곱하는 게 아니라 공간 마찰 개수가 몇이라고 주어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 마찰가 2라고 나오면 여기가 2승이에요. 2승. 공간 마찰가 3 나오면 3승 이렇게 하는 거야.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공간 마찰 개수 3을 준 적이 없다고. 근데 모의고사는 3이 나와. 3이. 그러니까 공간 마찰 개수가 여기 3이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다음에 여기는 공간 마찰가 전부 다 2로 줬다고. 그러니까 2승이야 전부 다. 자, 이게 A 매장 힘이면 B 매장도 나오겠죠? B 매장까지 거리 몇 킬로? 10킬로. 10의 제곱 300 플러스, 그다음에 C 매장까지 거리 15킬로. 15의 제곱 450 이렇게. 이게 A, B, C 할인 매장의 힘. 그 중에서 우리는 A를 구하는 거야. A 매장, A 할인점. 그러면 A 할인점은 5의 제곱 500 이렇게. 만약에 공간 마찰 3이다 그러면 이거 다 3승. 그럼 공간 마찰 개수가 A, B, C가 달라질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다. 공간 마찰 기술이라는 것은 뭐가 공간 마찰 기술이냐면 소비자들이 A 매장, B 매장, C 매장까지 갈 때 공간이 주는 마찰의 정도. 그게 무슨 말이냐면 A 매장, 소비자로부터 A 매장까지는 이렇게 포장된 도로. 그다음에 평지. 근데 소비자로부터 B 매장까지는 10km인데 평지가 아니라 여기에 산이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천이 흘러간다. 이렇게 되면 평지를 가는 것보다 산 넘어가고 하천 건너갈 때 훨씬 더 공간이 주는 마찰의 정도가 심하다고. 그럼 공간 마찰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은 높아질까 떨어질까? 떨어지겠지. 그때 공간 마찰 개수가 높아지는 거야. 공간 마찰수가. 그럼 이런 경우는 A 매장의 공간 마찰 개수가 2라면 B 매장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3. 공간 마찰의 정도가 심하니까. 그러면 이거 3승 이렇게 하면 3승. 그럼 공간 마찰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 10의 3승이 되니까, 그러니까 B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뭐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공간 마찰이 커질수록 그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3이 나오면 3을 쓰면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는 다 공간 마찰 2를 줬는데 혹시라도 문제에서 공간 마찰수를 주는데 A는 2고 B하고 C는 3이다. 그럼 B하고 C만 3승으로 해주면 돼. 3승. 그게 공간 마찰이었습니다. 자, 다 2를 줬으니까 이제 2승 올라가죠. 2승.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500을 25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20이고, 얘는 3이고, 얘는 2고, 그러면 이제 전체가 얼마입니까? 25고, 그 중에서 A가 20이죠. 그럼 이게 80%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 매장의 쇼핑 갈 확률이 80%, A 매장 시장 점유율이 80%, 인구 유인 비율이 80%. 그럼 왜 그런가 볼까요? 자, A가 매장이 가장 넓어요. 근데 거리도 가장 가까워요. 그러니까 A 매장의 쇼핑 확률이 가장 높은 거지. 이렇게. 매장은 크고 매장은 크고 거리는 가깝다. 그러면 A 매장의 쇼핑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 구했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물어보는 거. A 매장의 이용객수. A 매장 이용객수. 이것을 유인 인구수. 사람수 나왔습니다. 사람수 나오면 뭘 본다? 단서죠. 그러면 A 매장 이용객수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A 매장 이용객수는 소비자 수 곱하기 A 매장은 시장 점유율이죠. 시장 점유율, A 매장 쇼핑할 확률이죠. 이렇게 구하는데, 근데 단서가 있으면 단서 조각 써먹는다 했잖아요. 단서.
자, 원래 이 문제는 단서가 없었어요. 단서가 없었는데 제가 거기 단서를 집어넣었습니다. X지역 주민 중 70%만 할인점 ABC 할인점에서 구매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단서가 70 줬죠? 그럼 여기다 70을 써먹는 거야. 여기 단서 이렇게 써먹는 거야. 단서 이렇게. 단서를 줬으니까 이렇게 70이라고. 그럼 이제 계산해요. 소비자 수는 얼마고? 4,000명이고. 근데 70% 그러면 0.7이고. 됐죠? 그 중에 A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80%, 0.8이고. 자, 그럼 4,000명에 대해서 0.7 곱하고 0.8 곱하면 2,240명이 A 매장, 할인 매장 A의 쇼핑갈 인구수, 사람수. A 매장은 여기 소비자 수 4,000명 중에서 얼마를 끌어들인다? 2,240명. 2,240명을 끌어들인다. 여기까지는 뭐하고 똑같대요? 네일리하고 똑같지. 네일리하고 똑같고, 이제 허프에 네일리 없는 거. A 매장은 추정 매출액, 가능 매상고. A 매장이 과연 매출액이, 이 A 매장의 매출액이 얼마가 되겠는가 하면 추정해 보라는 소리야, 추정. 그럼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을 어떻게 구할까?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은 어떻게 구할까 생각해 봐요.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은 A 매장의 A 매장의 이용객수 나오겠지. 이용객수 곱하기 1인당 지출액, 1인당 소비 지출. 이렇게. 그럼 지금은 이 3번은 이렇게 순서대로 왔으니까 A 매장의 이용객수 바로 나온 거라고. 그럼 순서대로 오지 않았다. 순서대로 오지 않고 이 사례를 주면서 A 매장의 쇼핑할 확률 구하라. 그다음에 A 매장 이용객수 구하라. A 매장 추정 매출액 구하라. 이렇게 순서대로 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가 안 나오고 그냥 이것만 주는 거야.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을 구해보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A 매장의 추정 매출액을 구해보라 하면 A 매장 이용객수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1인당 소비 지출액. 그럼 이용객수를 구하려면 이용객수 한번 구해볼까요? 이용객수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있네. 이용객수. 그러면 소비자 수 곱하기 단서 있으면 단서 써먹고 그 다음에 A 매장의 확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결국은 소비자 수에다 단서 곱하고 A 매장의 쇼핑할 확률을 곱하고 1인당 소비 지출 이렇게 구해야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강의 노트는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어요. 봐봐요. 소비자 수, 인구수 곱하기 주민 중 할인점 이용 비율, 이게 단서. 그 다음에 할인점 A를 이용할 확률 곱하기 1인당 지출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 두 번째 나온 게 주민 중 할인점 이용 비율, 이게 단서정이에요. 단서. 그렇게. 자, 그럼 대입 봅시다. 소비자 수는 몇 명입니까? 4,000명. 4,000명이고 단서는 몇 퍼센트? 70%, 0.7. 그 다음에 확률은요? 80%, 0.8. 여기까지가 지금 이용객수예요. 이용객수.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2,240명을 구했어요. 자, 여기다가 1인당 지출액 35만 원 이렇게. 그래서 계산된 게 얼마 나왔습니까? 7억 8,400만 원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도 다 끝났어요. 그럼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는 뭐만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안 했냐면 공간 마찰 기수라는 것을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공간 마찰 기수. 그러니까 정리. 허프의 확률 모형에서 계산 문제 나오면 쇼핑갈 확률 뭐하고 똑같다. 네일리의 소멸법칙에서 시장 점유율 구하는 거랑 똑같다. 다만 여기 무조건 2가 아니다. 2승이 아니고 공간 마찰 기수에 따라서 2승이 될 수도 있고 1승이 될 수도 있고 3승이 될 수도 있고 4승이 될 수도 있다. 그거 하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특정 매장의 이용객수 나오면 단서정 구하는 거. 그다음에 추정 매출액 구해봐라. 이 두 가지 2번까지는 네일리하고 똑같다. 3번만 네일리에 없는 것이다. 그럼 이제 공간 마찰 기수만 보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자, 그럼 공간 마찰 기수는 뭔가 봅시다. 공간 마찰 기수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객이 소비자들이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데 A 매장이 이용하는 데 따른 교통 조건이나 그러니까 교통 조건이 도로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잖아요. 하천 등의 방해 요소로 인한 특정 점포를 이용하는 데 따른 고객의 부담의 정도. 그러면 고객이 소비자가 A 매장에 가는데 부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공간 마찰에서는 커지는 겁니까? 작아지는 겁니까? 커지는 거지. 이 고객이 부담하는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A 매장까지 갈 때 포장이 아니라 B 포장이다. 그럼 고객이 A 매장 갈 때 부담의 정도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거지. 그러면 공간 맞춰수가 커지는 거라고. 공간 맞춰수가 커지면 그 매장의 쇼핑할 확률은 낮아지겠지. 자, 이래요. 그럼 이 공간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럼 교통이 좋아지면 A 매장까지 가는데 교통이 좋아지면 A 매장의 공간 마찰 계수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래서 교통이 좋아지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무엇이? 공간 마찰 계수가. 마찰 계수가. 자, 30회 때 시험 문제 나와서 이게 답이었어요. 이게. 여기 답이 됐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전문품점의 공간 마찰 계수와 편의품의 공간 마찰 계수 중에서 어디가 더 크냐고 30회 때 물어봤어요. 편의품점의 공간 마찰 계수가 더 커요. 근데 우리는 꼭 전문품점의 공간 마찰 계수가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러면 왜 편의품점의 공간 마찰 계수가 큰가를 지금 설명해 볼게요. 편의품점은 동네 슈퍼예요. 그다음에 전문품점의 뜻은 소비자가 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노력, 시간, 비용을 아끼지 않는 거라고. 근데 편의품점은 봐봐요. 편의품점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편의품점에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방해 요소가 있으면 그 편의품을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나 전문품점은 방해 요소가 있어도 가요. 그러면 고객이 느낌의 부담의 정도는 편의품점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고객이 느끼는 불편의 정도는 편의품점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공간 맞추면서 커지는 거라고. 근데 전문품점이 꼭 클 것처럼 느껴지지만 편의품점이 공간 맞추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 물건을 사러 간다. 그럼 멀리 있어도 부담의 정도가 작아진다고. 근데 동네 슈퍼를 가는데 동네 슈퍼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한 슈퍼를 갈 때 부담의 정도가 커진다. 이렇게 되면 그 슈퍼를 안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공간 맞추기의 정도는 편의품이 전문품점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고. 근데 시험은 전문품이 더 크다고 해서 틀린 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간 마찰 계수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정도인데 편의품이 더 큽니까? 전문품이 더 큽니까? 편의품이 더 커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네일리에 허프하고 네일리까지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탈러도 나오는데 뭐 크리스탈러는 지금 필요 없고 이 앞에 한번 했으니까. 그다음에 시장론으로 정책론으로 바로 갈 건데요. 정책론 하기 전에 뒤로 한번 넘겨서 강의노트 35쪽 한번 가봐요. 강의노트 35쪽 가면 공업입지로 나오죠. 그 공업입지 나오는데 요즘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 않고 거기 2번 배버의 최소 비용이 나오는데 그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배버란 사람은 공장은 비용이 최소점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게 배버의 최소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업입지로는 기본적으로 공장은 어디에 두면 좋습니까? 이런 뜻이라고. 근데 이제 학자가 2명 나와. 배버하고 누가 나오냐면 레시라는 사람이 나와. 큰 틀만 이야기해 볼게요. 배버란 사람은 2번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3번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인데 기본적으로 공업입지로는 공장은 어디에 있으면 좋습니까? 이 말이거든. 근데 배버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나는 공장은 비용이 최소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야.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근데 레시가 배버 이론을 보고 이제 반론을 펴는 거야. 공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윤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윤. 그게 공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배버가 공장은 비용 최소점에 공장을 입지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그럼 좋아. 비용은 다운시켰어. 그런데 물건이 안 팔리면 그럼 공장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레시라는 사람은 비용이 아니라 나는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입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야.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지. 배버는 비용이 가장 저렴한 곳에 공장을 입지합시다. 그게 최소 비용 이론이 되는 거고 레시는 아니다. 그게 아니고 공장은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게 최대 수요 이론이야. 그러니까 정반대 개념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배버가 뭐라고 하냐면 배버는 비용 최소점이 최적의 공장 입지인데 비용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비용 몇 가지? 3가지 이야기하고 있잖아. 수송비하고 노동비하고 직접이익. 선생님 직접이익이 비용입니까? 직접이익은 비용입니다. 비용. 왜 비용이냐면 직접이익은 끼리끼리 몰려 있으면서 비용을 다운시켜주는 게 직접이익이야. 그럼 공장들이 몰려 있으면 거기서 바로 옆에서 원료를 갖다 쓰고 기술도 갖다 도입하고 정보도 칩하고 정보도 써먹고 그러면
공장끼리 끼리끼리 몰려 있으면 비용이 다운된다고. 그걸 비용 전략이라고. 비용 전략. 이 비용 전략. 그럼 비용이 전략되는데 이 비용이 전략되는데 이걸 직접 이익이다 이렇게 해요. 직접 이익이다. 그럼 직접 이익은 비용을 다운시켜 주는 거라고. 다운. 공장이 몰려 있으니까. 그러면 이 직접 이익의 크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다운된다는 소리예요.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공장은 비용이 최소인 점이 입지합시다 그 말이야. 근데 배버란 사람이 비용을 몇 가지를 제시하냐면 먼저 수송비를 제시했다고.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직접이익을 제시한 거예요. 이렇게. 직접이익을. 그러면 비용이 가장 저렴하려면 배버가 비용 최소점이 공장 입지가 되겠으니까 수송비 최소점이 최대의 공장 입지가 되는 거야. 그럼 노동비는 최소점이니까 최대점이니까 최소점. 자,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야. 그럼 직접이익은 최소점이겠습니까? 최대점이겠습니까? 이게 쟁점이야. 최소점일까? 최대점일까? 최대점으로 가야 돼. 직접이익은. 직접이익은? 왜? 직접이익은 비용을 다운시켜 주는 거야. 그럼 직접이익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다운된다고. 비용이 전략이 돼. 비용 전략. 그럼 직접이익이 최대가 됐다. 비용을 가장 많이 전략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배버는 공장은 비용 최소점이 입지해야 되는데 근데 수송비 최소점, 노동비 최소점, 직접이익은 최대점일까 최소점일까? 최대점.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비용 최소점에 공장을 입지하자. 그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 배버가 이렇게 주장했는데 래시는 뭐라겠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공장은 물건을 가장 많이 파는 곳에 입지하자. 그게 최대 수요 이론. 자, 마지막에 있는 게 35페이지. 래시의 최대 수요 이론은 수요 측면으로서 최적의 공장 입지는 최대의 수요 지점이 된다. 물건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거. 그게 어딘데?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그러니까 래시가 나오면 이 지문밖에 안 나와. 래시는 단독문이 안 나와. 이 지문밖에 안 나오고 배버는 단독문이 나올 수 있어요. 래시는 수요 이론인데 최대 수요 이론인데 수요가 가장 최소인 점이 최대인 점이 가장 좋은 공장 입지가 된다. 그러면 수요가 최대인 점이 어딘데? 시장의 확대 가능성. 시장의 확대 가능성이 가장 큰 지점, 즉 수요가 가장 많은 지점. 이렇게. 자,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입지론까지 이제 마무리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론이 끝나고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정책론 나왔는데 정책론은 10분 쉬었다.